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정부가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접종률은 26%,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도 42%에 머물고 있어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과정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 중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는 집계를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의대생들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시위를 벌이면서 의료체계 마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넉 달 반의 비행 끝에 달 가까이 접근한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 본격 진입을 위해 17일 첫 기동을 합니다. 달 중력에 잡히기 위해 현재 시속 8,000km의 속도를 시속 7,500km로 낮추고 자세도 중력을 받기 좋은 각도로 조정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분자 구조는 같지만 좌우 모양이 반대여서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카이랄성 분자를 쉽게 구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랄성을 온전히 규명하면 의약품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능을 높일 수 있게 돼 이번 발견이 의과학계 오랜 과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년 최종 금리를 당초 예상치보다 높게 잡는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을 예고해 금융시장은 일단 위축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제2행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개량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집계를 보면 동절기 누적 접종률은 60세 이상 26.2%, 감염 취약시설은 42.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목표로 하는 60세 이상 접종률 50%, 감염 취약시설 6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18세 이상 성인 전체 접종률도 10.3%에 불과합니다. 이런 낮은 동절기 접종률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과정에서 최근 신규 변이 등에 따른 유행세 확산과 함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코로나19 유행세가 커질 수 있고 10만 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 분석연구팀장은 14일 8만 4천여 명이던 신규 환자가 2주 뒤에는 28일 1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팀장은 통신사의 읍면동 단위 이동량 자료와 최근 2주간의 시도별 누적 확진자 수를 고려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송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 연구팀도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뒤 10만 명대로 올라선 뒤 2주 뒤에는 12만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뒤 7만 1천여 명, 4주 뒤 6만 9천여 명 수준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방역 빗장을 풀면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무증상 감염자 집계를 포기할 정도입니다. 네, 의료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중국 의대생들은 이럴 때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의대생들이 흰색 가운을 벗어던지고 거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5개 성 6개 의대에서 이런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한 달에 2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외신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오랜 불만이 하필 지금 터져나온 건 최근 백지 시위의 영향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집단 행동으로 방역 만리장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목소리를 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의대생들의 시위가 계속될 경우 가뜩이나 과부하가 걸린 의료 체계에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방역 빗장을 푼 속도만큼 빠른 감염 확산세에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걸린 채 일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무증상 감염자 집계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由于许多无症状感染者不再参加核酸检测，那么也不再需要去医疗机构就诊，
所以很难再准确地掌握无症状感染者的实际数据。 한 박스에 55만 원 넘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인터넷 판매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동났습니다. 앞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해야 내년 4%대 성장을 할 수 있다던 IMF는 이번엔 섣부른 방역 조치 완화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 봉쇄 해제가 아닌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춘 일상 회복을 조언한 겁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성장 전략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확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 전부터 중국의 코로나19가 많이 퍼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중국 산둥성 진안에 사는 자오 할아버지가 2차 백신을 맞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변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접종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这不都是对国家好、对个人、对家庭都好的事吗？所以我决定还是赶快打吧。 중국 정부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2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感染高风险人群、60岁以上的老年人群，以及具备较严重基础性疾病的人群和免疫低下的人群。 중국의 백신 접종률은 90%를 넘었지만 80살 이상의 2차 접종률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중국의 확진 환자 급증 원인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을 꼽았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 훨씬 전부터 코로나19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Are the people that need to be vaccinated adequately vaccinated with the right vaccine and the right number of doses? And when was the last time those people had a vaccine? 세계보건기구는 내년에는 비상사태가 해제되길 기대했지만 중국의 확산 통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 소독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살균력 99.9% 이상이라고 광고한 3개 제품이 실제로는 살균력이 그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살균력이 최소한 99% 이상은 돼야 하는데 문제가 된 3개 제품은 살균력이 그에 미치지 못해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등 감염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세균화 꼼짝마 살균 99.9% 소독 스프레이와 센스 후레쉬 제로 몬스터2, 워터 살균 제로, 제조업체인 LG생활건강과 HK메디, JNK사이언스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는 협심증 환자가 지난 5년 사이 10%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협심증 진료를 받은 사람이 64만 5천여 명에서 71만여 명으로 1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년 새 남성 환자 증가율은 14.4%로 여성 환자 증가율 4.2%보다 3배 넘게 높았습니다. 협심증 우려가 가장 큰 것은 60대 남성으로 지난해 전체 환자의 60%가 남성이었고 3분의 1은 60대였습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폐쇄나 협착으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공단은 협심증 같은 심장혈관 질환은 혈관 내 협착이 50% 이상 진행됐을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년부터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관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등과 떨어진 채 혼자 쓸쓸히 숨지는 고독사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만 3,000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특히 5, 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무연고 사망 등으로 추정만 해오던 국내 고독사 현황이 처음 집계됐습니다. 고독사는 가족 등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독거 상태에서 홀로 숨진 사람은 최근 5년 새 40% 급증하며 지난해 3,378명이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1.1%에 달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5.3배나 됐는데 특히 5,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건강관리나 가사노동에 익숙치 않고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고독사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50대, 60대, 40대에서 오히려 고독사가 좀 많이 나타나는 남성들의 그 한참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젊은 층 고독사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아 정신, 심리 상담 등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고독사가 증가한 건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 구성원 간 결속력이 약해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 만큼 고독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독사 예방만을 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신규 인력을 좀 배치돼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기존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팀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 업무들을 좀 기존에 있는 그 사각지대 발굴이나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각지대 조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원 정책 등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신인정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7, 8만 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미 정점 구간을 지났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왔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를 정점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그보다 약간 높은데 네. 사실은 정점 구간을 지나가면서 다소의 증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 7만 154명인데요. 이 하루씩 비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이번 주 하루 평균으로 보면 6만 3,862명인데 이전 주에는 5만 6,163명으로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 약 7,698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증가세인 건 맞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4이기 때문에 아마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는 보이고요. 이것이 또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의 증가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겨울에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서 증감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은 감소 추세로 갈 것으로 보이지 겨울 동안에는 아마 감소 추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근데 또 이제 최대 12만 명까지 확진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 유행이 지난 가을의 유행보다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심지어는 하루에 12만 명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주중으로 보면은 그렇게 주간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입원 환자, 위중증자, 사망자 수의 추이가 제일 중요한 방역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세종이었던 BA.5 변이의 그 점유율은 계속 줄고 있고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렸던 BA.2.75의 또 하위 변이죠. BN1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BN1의 면역 회피력이 더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특징 좀 알려주시죠. 글쎄요. 그 특징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BN1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실제 BA.5 점유율이 60.5%로 감소했는데 비해서 BN1은 이전 주에는 13.2%였던 것이 이번 주에는 17.4%로 이게 증가세가 좀 빠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켄타우스라는 BA.2.75의 하위 변이주이긴 한데 이거 2.75 자체가 BA.5보다는 사실은 전파력이 좀 낮아서 우세종이 되지는 못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BN1의 특징까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데 면역 회피 능력은 변이가 생겼음으로 해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다른 독성이나 전파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BN1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우세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BN1이 우세종이 되면 재유행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BQ1이라든지 BQ1.1 이 형제들이 굉장히 우세종으로 되면서 급속히 전파한 상황이 있는데 BN1에 대한 그런 우세종이 된 상황은 아직까지 없어서 이게 과연 재유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접종 가능한 이가 백신이 BN1에도 해당이 될까요? 충분한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개발된 백신들은 다 오미크론 BA1이라든지 BA4, 5 대응이기 때문에 그 하위 변이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게 감염 예방 효과보다도 돌파 감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고령층 고위험군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증 예방 효과가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일단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이 동절기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중증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방역 당국이 상황이 이렇게 재유행이 심각해지더라도 병상 가동률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 역량이 충분히 대비돼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중환자실이 1639병상인데 35.3% 가동률이고요. 중등증 입원 병상의 경우 1922병상인데 가동률이 24.5%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이 정도 유행에서 안정적인데 이 방역 당국은 20만 명 정도가 신규 확진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병상 수를 확보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비는 아마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슈가 또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지켜보는 거죠.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입니다. 23일 정부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뭐 착용을 권고나 자율로 바꾸되 병원 등 시설에서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정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미 기본 방침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꾸 해제라든지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의무를 권고로 바꾸되 대중교통이라든지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는 마스크 의무를 그대로 남겨두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접종자 또는 한 번도 감염이 안 되신 분들 또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좀 더 철저히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한 시기일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좀 더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보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권고는 사실 그 상황이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계속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의무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도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럼 뭐 지금 방역당국에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한 3월 정도가 되면 유행 자체가 완전히 감소가 되면서 엔데믹, 풍토병화되는 거의 끝 지점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사실은 마스크를 빨리 벗는 만큼 엔데믹으로 가는 것도 빨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에도 소비 심리가 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영유아나 소아들의 발달 장애들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겨울에 좀 더 빨리 벗는다는 것은 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율적인 권고로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또 백신 접종률도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량 백신 접종 교수님께서는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젊은 분들이 자꾸 뭐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전 연령층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자꾸 권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60대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목표가 50% 정도이고요. 고위험군의 경우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문제가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지금 12세 이상부터는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들, 즉 비만이라든지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젊은 층에서도 맞는 것이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번 겨울에 재감염이 되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맞는 것이 중요한데 뭐 4차까지 맞고서 나는
감염까지 됐기 때문에 감염된 지도 얼마 안 됐으면 이번 가을에 감염됐다 그러면은 뭐 굳이 안 맞으셔도 되겠지만 봄에 감염되셨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겨울철 유행은 또 BA.5라는 유행이기 때문에 이 BA.5 대응 백신도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 중증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감염 예방 그리고 중증화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이제 맞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넉 달 반의 비행 끝에 달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네, 17일 새벽에는 달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첫 발을 뗍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 태양을 향해 출발해 지구와 158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돌아 다시 지구와 달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누리는 오는 17일 새벽 2시쯤 본격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첫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시속 8,000km에 달하는 속도를 시속 7,500km까지 낮추기 위해 진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연료를 분사합니다. 동시에 달 중력에 사로잡히기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자세도 바꾸게 됩니다. 시간과 방향과 위치 정확하게 딱 맞추는 거거든요. 속도를 줄여야 안 줄여주고 너무 가해지면 이게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고요. 과하게 극단적으로 줄여져 버리게 되면 구심력에 의해서 달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번 1차 기동에 성공하면 다누리는 달 주위를 타원 궤도로 하루 2번씩 돕니다.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4차례 추가 기동이 계획돼 있는데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달 상공 100km를 원궤도로 하루 12번씩 돌게 됩니다. 궤도에 안착하면 탑재체를 점검하고 본체 기능 시험 등을 한 뒤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달 표면을 관측하고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지구와 달 궤도선 사이 메시지를 전송하고 실시간 동영상을 재생하는 우주 인터넷 기술도 검증합니다. 임무는 내년 12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내년 2월쯤 다누리의 연료 잔량에 따라 임무 연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두 분자의 원자 구성과 결합이 같아도 좌우 구조가 뒤집히면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데 이런 분자들을 서로 카이랄성을 띈다고 얘기합니다. 이 카이랄성 때문에 의약품이나 화학약품에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특별한 도구 없이도 분자의 카이랄성을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약물 부작용 사례로 꼽히는 탈리도마이드 사건. 1957년 독일의 한 제약사가 수면제로 개발한 탈리도마이드는 진정 효과가 있어 임신부에게 입덧 방지제로 많이 팔렸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 약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만여 명의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약물 분자 구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른 카이랄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대칭 구조를 가졌지만 완전히 겹쳐지지는 않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카이랄성, 방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카이랄성에 따라 약물 효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 분석법은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료가 손상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특별한 도구 없이도 분자의 카이랄성을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투명한 액체를 개발한 분석 시스템에 넣자 왼손 분자는 보라색, 오른손 분자는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핵심은 카이랄성 구조에 반응하는 금 나노 입자를 일정하게 배열한 것으로 방향성에 따라 가시광선 중 특정 빛만 나와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금 나노 입자의 정렬 구조를 활용하면 이 분자와 빛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이 분자의 왼손성과 오른손성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한 분석 시스템은 적은 양으로도 카이랄성 분자를 찾을 수 있으며 시료 손상이 없는 가시광선에서 구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새로운 센서 플랫폼을 이용하면 왼손 모양을 가진 것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합성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새롭게 저희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합성의약품의 절반가량은 카이랄성 의약품으로 알려졌지만 완벽한 구별법이 확립되지 않아 학계와 업계의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쉽고 빠르게 분자의 카이랄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선택은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보폭을 줄인 겁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수준으로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금리를 또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은 하루 전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올라 최근 1년 동안 가장 적은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로 전월의 상승률보다 0.6%포인트, 시장 전망치보다 0.2%포인트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다소 줄인 것도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이 실리면서 가능했습니다. The inflation data received so far for October and November show a welcome reduction in the monthly pace of price increases.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연준이 0.25%포인트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끝낸 뒤 7차례의 금리 인상만의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물가가 충분히 잡힌 건 아니어서 통화 긴축을 이어갈 거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 목표 금리도 당초 예상보다 높여 잡으면서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환호해야 할 증시는 거꾸로 발표 직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2%인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게다가 연준의 점도표에 찍힌 내년 최종 금리는 5.1%로 당초 예상치였던 4.6%보다 높아졌습니다. 금리를 지금보다 0.75%포인트는 더 올려야 한다는 뜻이어서 내년에도 통화 긴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준이 내년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정책 전환, 피벗에 들어갈 거란 예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The historical record cautions strongly against prematurely loosening policy. We will stay the course until the job is done. 내년 경제 전망도 더 어둡게 봤습니다. 미국의 내년 국내 총생산을 0.5%로 전망해 지난 9월보다 0.7%포인트나 낮춰 잡았고 물가와 실업률도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 직후 떨어지기 시작한 증시는 끝내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진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단언해 시장의 겨울이 길어질 거란 걸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돼 소비가 늘면서 카드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0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합친 전체 카드 승인액이 93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건수 역시 22억 7천만 건으로 7.5% 증가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기업의 회식과 영업활동이 증가해서 법인카드 승인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5%나 급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을철 여행이 급증하면서 운수업의 카드 승인액이 1조 3,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2% 폭증했습니다.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최근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초엔저 현상이 길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는 데다 여행 소지 적자 폭도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일본 무비자 여행이 재개된 지난 10월,
인천공항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본격화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엄마가 계속 한국에서만 계셔갖고 제가 이번 기회에 엄마를 일본으로다가 모시려고 한 달간요.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이른바 초엔저 현상은 일본 여행을 더 부추겼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0엔에 1,000원대 초반이었던 원엔 환율이 900원대 중반으로 크게 낮아졌고 값싼 관광과 소비에 대한 기대감에 일본으로 떠난 우리나라 국민의 수는 급증한 겁니다. 10월 한 달 동안 일본행 관광객 수만 12만여 명, 1년 전보다 무려 6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엔저 현상이 경제 전반으로 보면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일본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9월까지 수출이 168억 달러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한국 제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본하고 가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원화보다 평가 절하폭이 클 경우에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인 여행수지에도 악영향입니다. 여행수지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쓴 돈과 외국 여행객이 국내에서 사용한 돈의 차이로 지난 10월 5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거주자가 이제 해외 나가서 얼만큼 쓰느냐도 이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고려해서 여행 수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은 당분간 여행 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한 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우는 등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에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4일 연방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용 기기로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이 다음 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결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다수 정부 부처들은 이미 틱톡을 공공장비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아프리카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8년 만에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대규모로 열고 선물 공세를 펴자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온 중국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8년 만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두 번째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관계가 느슨해진 아프리카를 챙기기 위해 49개국 정상과 아프리카 연합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3년간 70조 원대의 선물 보따리를 풀겠다는 계획도 미리 발표했습니다. Working closely with Congress, the U.S. will commit $55 billion to Africa over the course of the next 3 years, across a wide range of sectors to tackle the core challenges of our time.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이번에 아프리카 연합의 G20 가입을 지지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초대형 행사를 마련한 미국의 행보는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를 방문해 상당한 성과를 낸 직후에 열려 더욱 관심을 끕니다.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아프리카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但坚决反对把非洲当作大国博弈的竞技场，将对非战略作为遏制和攻击他国对非合作的工具。 아프리카를 둘러싼 경쟁에서는 사실 중국이 우세합니다. 중국은 매년 외교부장의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해왔고 아프리카 각국의 대통령궁이나 국제기구 청사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개된 아프리카 청년 세대 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무역 규모도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액은 2,610억 달러로 미국의 4배였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이 아프리카를 소홀히 한 사이 중국이 꾸준히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구애를 본격화한 가운데 아프리카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aguantando hambre, pero gracias a Dios pudimos llegar, nos pudieron salvar los militares, policía, gracias. ¿Cómo se siente de ver Estados Unidos? Me siento ya en paz que ya pueda estar en un país que reconoce los derechos y que nos puede ayudar. Gracias. Ahorita, a mí, a mis compañeros y a todo el resto de estas personas que están aquí porque la necesitamos esa ayuda. Le pedimos al presidente Biden, porque es el único presidente que sí sabemos que nos va a ayudar y que nos va a abrir las puertas. 레이저를 이용해 인간의 뼈와 흡사한 성분을 만드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는데요. 물질의 크기와 성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인공뼈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 신기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신 분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터 전호정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센터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이 인공뼈를 만드는 기술, 어떤 기술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인공뼈를 만드는 기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인공뼈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인공뼈는 쉽게 생각하면 치과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천적인 이유이건 노화에 의해서건 우리 이 치아가 소실되는 경우에 우리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이식해서 그 상실된 치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잇몸뼈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거나 아주 부족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제대로 고정될 수가 없어서 잇몸의 빈자리에 본인의 뼈 혹은 인공뼈를 넣어주어서 그 자리에 뼈가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뼈가 자란 이후에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때 환자 본인 몸의 다른 부위에 뼈를 이식할 수도 있고요. 예. 동물로부터 만들어진 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인공뼈를 합성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용액 안에 칼슘과 인산을 넣어주고 레이저로 쏴주어서 인공뼈가 합성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인공뼈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면 의료 산업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레이저로 뼈와 흡사한 성분을 만드는 것이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거죠? 네, 뼈와 흡사한 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용액 속에 칼슘과 인산이 들어있고요. 그것들이 결합할 때 뼈의 기본 성분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는 용액 속에 들어있는 금속판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용한 레이저는 그 나노초 레이저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9제곱 초 동안 레이저 펄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금속판 표면의 온도가 10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이것이 칼슘과 인산이 결합하는데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공정을 사용하면 합성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스트론튬, 아연과 같이 우리 인체 내에서 좋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금속 이온을 첨가한 인공뼈 분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뼈 재료를 넣고 레이저를 쪼이면 인공뼈가 만들어진다라니까 참 마법같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인공뼈 분말에 금속 이온을 첨가한다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인공뼈 분말이라고 하면 보통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말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칼슘하고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칼슘이 들어갈 자리의 일부를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이온이 대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속 이온을 첨가해주는 이유는 이러한 금속 이온들이 혈관 재생 그리고 뼈 재생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균을 죽이는 항균 기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거는 어쨌든 실제 뼈의 성분을 대체해서 인공뼈를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인공뼈가 실제 뼈와 얼마나 유사한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의 뼈를 아주 잘게 쪼개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을 살펴보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인공뼈가 우리 몸의 뼈와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뼈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단단한 세라믹 소재이고요. 분말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실제 뼈 형태로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로 개발한 이 인공뼈는 그 자체로서 뼈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뼈가 없는 곳에 넣어 주었을 때 그 자리에 사람의 뼈가 재생되는 것을 돕고 이 인공뼈는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그 뼈가 없는 곳에 넣어 주었을 때 그 자리에 이제 원래 뼈가 재생되는 것을 돕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인공뼈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뼈를 만들어서 팔이나 다리 같은 곳에 뼈를 이제 대체하는 그런 상상이 먼저 되는데 이것도 혹시 가능한 건가요? 이 인공뼈 소재 자체는 강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뼈 전체를 대체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절되거나 파손된 부위의 재생 치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뼈가 뼈 자체를 좀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뼈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비슷한 기술이 없었나요? 인공뼈를 합성하고 이를 응용하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이미 상용화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 이온이 첨가된 인공뼈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재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미 알려진 소재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기존에 합성하는 방법인 침전법이나 수열 합성법으로는 용액의 온도를 최대 200도씨 정도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액 안에 담가 있는 금속 표면의 온도를 1000도씨 이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지 못했던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합성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분말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금속 이온을 다량으로 치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존의 기술에서 진일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기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인공뼈 분말은 현재 치과나 정형외과 분야에서 골 대체제로 주로 쓰이고 있고요. 치약이나 화장품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인공뼈는 치과나 이 정형외과 임플란트와 같이 몸속에서 이 뼈와 결합하여야 하는 뼈를 대체하는 의료기기 표면에 코팅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레이저를 이용하는 기술은 인공뼈 분말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표면에 아주 강한 인공뼈 코팅층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로 임플란트 표면을 1에서 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얇게 녹이고요. 그 녹은 층 안에 인공뼈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잇몸에 이식하고 나서도 이 인공뼈의 코팅층이 떨어져 나갈 걱정이 없는 임플란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치아 걱정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코팅 기술과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나 정형외과 임플란트는 주로 이 금속 소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금속이 뼈와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인공뼈를 코팅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코팅 공정을 사용하면 이 코팅층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이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이 코팅층이 떨어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회사인 오스테오 바이오닉스 주식회사에 기술 이전을 하였고 내년에 제품 출시를 목표로 현재 상용화 공정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이온을 치환한 인공뼈 분말은 아직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속 이온을 치환한 인공뼈 분말이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이미 이 인공뼈 시장에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오랜 기간에 검증된 재료이지만 금속 이온을 치환한 인공뼈는 앞으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더 많은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고요. 제조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특정 기능을 필요로 하는 병변에 사용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굉장히 유리한 공정 기술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키스트의 출자 연구소 기업인 BM포트를 설립을 했고요. 앞으로 기능성 인공뼈 소재와 기능성 필러 등의 제품 개발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상용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상용화가 좀 빠르게 될까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 인공뼈를 합성하는 새로운 원천 기술, 공정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레이저로 인공뼈를 합성할 수 있고 또 임플란트에 코팅할 수 있다는 컨셉을 저희 실험실에서 구현한 결과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 실험실의 조건과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에서의 공정 조건은 항상 다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레이저 공정 기술이 상용화되는 데 큰 걸림돌은 공정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합성 속도를 증가시켰다고 말씀드렸지만 합성되는 면적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 레이저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인공뼈 분말 합성 효율을 더욱 높여서 단위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분말의 양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합성한 분말의 균일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팅의 경우에도 이 대량 임플란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100세 시대 수명은 길어졌지만 쾌적하게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래오래 잘 걷고 또 잘 씹기 위해서 인공 재료 또 인공뼈 기술이 노년기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스트 전호정 생체재료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륙지방에서는 오전 7시 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부산 7시 32분, 광주 7시 41분, 서울에서는 오전 7시 47분 보일 전망입니다. 또 오는 31일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곳은 신안 가거도로 오후 5시 40분까지 해를 볼 수 있고 서울에서는 오후 5시 23분까지 해가 보입니다. 국내 다른 지역의 일출 일몰 시각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 암 환자는 오전보다는 오후에 받는 항암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IBS와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표적 치료제 등 항암 치료를 약 3주 간격으로 4회에서 6회 받은 림프종 환자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 환자는 오후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오전에 치료를 받은 경우보다 5년 후 사망률이 12.5배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기간에 암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도 2.8배 길었고 항암 치료 부작용도 더 드물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남성은 항암 치료 시간에 따른 치료 효율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여성은 백혈구수가 오전에 감소하고 오후에 늘어나는 주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골수 기능이 활발한 오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 골수 기능이 억제되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비타민 D 보충제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카룰루스 연방대학 의대와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공동연구팀은 3천여 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78%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또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뼈의 밀도와 근육량 저하 등이 유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올해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포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구성원의 97%가 활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운영하고 차별 없는 육아기 제도 활용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임신기 단축 근무 활용률 100%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 가운데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제도 등을 통해서 조직 문화와 직원 만족도를 개선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가족친화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방역 지침을 담은 로드맵을 준비 중인데요. 곧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확진자 증가와 새 변이의 확산, 낮은 개량 백신 접종률 등 여러 변수 때문에 앞날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